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번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회담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현장 음성을 포함한 회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청와대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전달합니다. 우리 측에서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북측에서는 영상은 확인할 수 없고 음성만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JSA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회담을 할 때는 우리는 음성만, 북한은 영상까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담장 인근에 마련된 남북 상황실에는 각각 도청 방지 기능이 있는 직통 전화와 팩스도 설치됩니다. 실시간으로 서울과 평양 수뇌부의 뜻을 전달받아 회담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회담 상황을 남과 북의 지휘부 또 상황실에서 파악을 해야 회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긴밀한 소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지요. 과거에도 민감한 의제를 다룰 때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각각 서울, 평양과 조율을 거치느라 회담 시간보다 정회 시간이 더 길었던 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의 남북 대표단 라인업이 여느 때보다 중량감이 있는 만큼 나름의 재량이 보장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추징 보전이 청구된 재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예금 계좌,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1억 원짜리 수표 30장 30억 원과 현금 10억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로 건너간 40억 원은 예전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 원에 팔고 현재 내곡동 자택을 28억 원에 사면서 생긴 차액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가 요구해 윤전추 전 행정관이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뒤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런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불응하면서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변호 업무 대비 차원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가 가진 40억 원, 여기에 예금 계좌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재산이 모두 동결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인 36억 5천만 원을 모두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의 경우 징역형과 별도로 뇌물 액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따로 부과할 수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적까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화재 당시 소방차는 불이 난 건물을 눈앞에 보고도 한참 동안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건물 주변에 20여 대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가 많기도 했지만 자칫 차를 옮기다가 손상될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한 이유입니다. 한 분은 저 맨 꼭대기에서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하는데 그 뒤로 이제 소방차들이 차들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앞으로는 이렇게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차량을 소방관들이 강제로 치울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량 이동 시 생긴 손상을 누가 보상하는지가 모호해 설사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도 소방관 개인이 보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은 오는 6월 27일부터 이 보상 의무를 각 지자체에 부과하는 새 소방기본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합법 주정차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방법 개정으로 차량 훼손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 손실보상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야, 시간이 빨라요. 1월 2일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8일. 무섭습니다. 예. 이러다 보면 또 금방 크리스마스 다가오네 할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갔는데.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세월은 나이만큼 비례해서 간다고. 10대 때는 1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간다고. 빠릅니다. 50km로 좀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4km. 굳이 저렇게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 중에서 가장 누구에게나 공평한 건 시간밖에 없다. 네. 완벽해, 그건. 시간이라는 게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게 완벽해요. 자, 어쨌든 나이를 한 살 더 먹고도 벌써 일주일 이상 지났고요.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속 50km, 유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그리고 시속 10km인가요? 어린이 19km로 해주세요. 네. 대망나니 어린이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절대동안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그 공평하다는 시간을 거슬러 갈 수가 있어요, 지금? 타고나는 거죠. 뭐. 얼굴에 약 좀 바르고요. 농약 좀 주고 밭갈이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좀 젊어집니다. 저는 푸른나무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남북 회담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거의 150km 이상으로 가고 있어요. 예. 속도가 벌써 이제 방송 나가는 오늘 남북 회담이 실시될 텐데 급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김민석 원장님이 대단한 해안을 보여주셨어요. 장관급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 방송에서 진짜로 장관급들이 딱 격을 맞춰서 네. 만나더라고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 조평통이 우리나라의 통일부 정도에 해당되는 부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한에서는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이렇게 마주 앉게 되는. 그래서 5명씩 이렇게 리선권 위원장 이외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기루 체육성 부장,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위원회 위원 등 모두 5명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수석대표와 천혜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겨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 5명입니다. 저 노태강 이분이 그 박근혜 씨한테 찍혔던 바로 그분이죠? 네, 참 나쁜 세러문. 사실 조평통이라는 조직이 예전에는 외곽 조직이었어요. 북한 정부의 공식 조직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6년 이후로 당 공식 조직으로 이게 합류가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예전에는 이게 격을 맞춰야 된다고 맨날 입씨름했어요. 대화를 할 때는 격이 안 맞는다. 우리는 장관인데 왜 쟤네는 장관이 아닌 사람이 나오냐. 뭐 이런 그 입씨름들이 있고 그 입씨름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조중동에서 나왔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게 국가기관으로 공식 기관으로 격상이 된 조평통의 조평통 위원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조평통은 오로지 남한과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서 만든 조직이고요. 우리나라 통일부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는 격이 바깥으로 보이는 격도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것이라서 조중동을 포함한 이 보수 매체들이 지금 그 격을 갖고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떠들었을 텐데. 그놈의 격, 이명박이 주장했던 국격. 이제 그 국격을 이명박근혜 이 두 사람이 엄청 떨어뜨려놨는데 그 격. 근데 국격이라는 말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자, 어쨌건 여기서 이제 뭐 언론들은 추측성 보도를 내고 있긴 해요. 평창 올림픽 이외에 다른 의제를 뭐 논할 수도 있다. 뭐 또는 평창 올림픽만 갖고 논해야 한다.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젠다가 하나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북한 선수단 체류비를 우리가 주냐 마냐 이거. 북한이 지금 제재받고 있잖아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제재받는 나라의 선수단을 한국이 돈으로 대준다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초청을 했으니 체류비는 우리가 내는 게 맞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한 5% 정도는 체류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통 우리나라 국민적 감정이 그런 거죠. 손님을 초대했으면 손님이 최대한 편하게 이따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기본 아닌가요? 문제는 그 북한이 제재받고 있다는 그 부분 지금 때문에. 그 북한이 유엔 차원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북한 선수단이 오면 이번에는 강릉과 평창에서 열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오지는 않고 아마도 배를 타고 강릉항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배 입항부터가 사실은 이제 제재에 걸리는 거예요. 엄격하게 보면. 그런데 이미 그 제재를 앞장서서 이끌어냈던 수괴 트럼프가
이미 북한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뜻을 보였기 때문에 100% 지지한다고 예, 했으니까. 제재에 대해서는 예.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지금 그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이 체제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작년 10월 28일 날 IOC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참가를 원한다면 장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올림픽 솔리더리티로 지불할 것이다 라고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IOC 차원에서 자금 지원이 들어가서 체제비가 지원될 것 같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과연 그러면 9일날 열리는 남북 회담에서 다른 의제가 나올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예. 이번 요 회담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회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회담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급 회담이 또 동시에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급 회담에서 다른 의제, 평화통일, 그리고 우리가 산적한 현안, 특히 지난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군사회담 더하기 이산가족 상봉, 이 부분은 고위급 회담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유승민 대표도 이번 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심지어 북핵 문제까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뭔가 뭐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현실적인 게 아니잖아요. 일단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네 덕분이다. 이제 북한 덕분에 이제 크게 뭐 성공적으로 치렀다라고 서로 덕담을 건네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이 큰 일이 앞두고 있는데 모든 걸 그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올린다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죠. 예. 북측 대표단이 오전 9시 30분께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도보로 회담 장소인 판문적 남측 지역 평화의 집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북한도 참가하는 올림픽도 치러지고 그러면서 어떤 서로 간의 경계심이 좀 누그러지고 그러면서 군사회담이네 남북 적시다회담이네 이런 의제들을 또 올리고 그러면서 정상회담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불쾌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좀 대리하는 것 같은 느낌? 요 느낌을 제가 봤을 땐 즐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북한이 지금 핵을 만들어 놓은 거를 포기한다거나 그런 건 사실상 이 시점에서 명분이 없잖아요. 네.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신년사에서. 우리 핵이 발사되는 일은 사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인명의 살상용으로 쓸 일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어떤 못을 박아놓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방어용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건 좀 그렇고 이번 회담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요. 굉장히 기대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쪽 부류를 제외하고는 온 국민들이 다 관계가 좋아지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분 좋은 상상을 몇 가지 해봤어요. 이러다가 정말 자전거 타고 저 러시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상상 있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과한 기대는 하지 마라. 맞아요. 네. 이 말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푸른 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하지 마라. 실망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은 눈앞에 바로 닥친 평창올림픽 그리고 네. 더불어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하나씩 한 발씩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 그 다음에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서 군사회담이 정례화적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원수회담이 아마도 준비가 돼 갈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어야 돼요. 첫 번째, 지금 항상 자유한국당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핵무기 문제, 이것은 핵무기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미국과 북한과 우리와 중국과 다 같이 앉아서 풀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핵무기 문제는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와 그리고 종전 시스템으로 가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단해서 계속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회담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일 먼저 북핵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다른 걸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에 또 저기도
묻어가더라고요. 요즘 유승민도. 예. 바른정당도 묻어서 이제 한통속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 남북 정상회담을 망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배 거예요. 아픈 거야.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네, 개성공단 폐쇄했을 때 그렇게 경색된 관계를 이만큼 풀어놓은 게 정말 잘한 건데 일부러 언론들이 막 설레발 쳐서 기대치를 막 올려놓은 다음에 뭐 실망이네 뭐네 이런 말 할까봐 걱정인 거거든요. 북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회담해서 종전선언 같은 거 하고 예.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올 수 없다는 조약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들 목적을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지만 보통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치는 용도로 핵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미국이 북한 너희들 안 칠게 라고 약속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사실은. 알겠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여담으로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명박하고 평창 개막식에 동시 입장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좀 미친 새끼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전영기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써서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의 내용은 뭐냐? 이 올림픽을 그 유치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때니까 그만큼 공이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난 반댈세.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올림픽의 명예, 올림픽 그 자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 정말 국가적 범죄자를 거기에 내세운다는 상상 자체가 부끄러운 건데. 아니 그럼 전두환이 88 올림픽 유치했는데 전두환 거기 못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자기들부터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평창에 그렇게 공들인 최순실하고 박근혜도 포함시켜야죠, 그러면. 그러게 말이에요. 정유라도 출전시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칼럼 쓰는 거 보면 완전히 아전인수 곡학 아세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필요한 말만 문장만 따요, 이렇게. 자기들 원하는. 이 사람이 칼럼에 이명박의 적폐는 증명되지 않았다. 청산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 문화와 시스템이라고. 뭔가 얘기했는데. 이명박이 쓴 거를 대신 내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적폐스러운 시스템을 만든 게 이명박인데. 그러니까 다스가 누구 거냐고 물어봤을 때 이명박이 글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전 그런 논리랑 똑같은 거죠. 아니 6.25 전후에 친일파들이 빠져나가려고 애쓰던 때의 변명이랑 너무 똑같은 프레임인 거예요. 정치 문화의 시스템의 문제라니.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 새롭게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 사실은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 조작을 했던 댓글 부대를 운영한 게 창시자가 이명박이라는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반헌법적인 위헌적인 짓을 대통령 기간에 한 거예요. 이것도 또한 탄핵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탄핵은 못하죠. 이런 사람을 이제는 수사를 곧 받아야 되는 사람을 어떻게 감히 올림픽이라는 데서 국가 원수와 같이 손잡고 들어가라고? 현장 체포씬을 노린 건 아닐까요? 근데 이 전영기 이 사람이 쓴 글 내용이 얼척없는 게 있어요. 당시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1,900만 명.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찍은 사람은 1,100만 명인데 이 중 다수는 이명박이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평창 개막식에 참석하길 바란다 이렇게 썼고요. 이명박의 적폐는 증명되지 않았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명박을 찍은 사람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라고 지지하고 있는 거의 80%는 어떡할 건데 왜 그거는 빼놨을까요? 나머지 20%를 얘기해야 돼. 현실적이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마 지지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야 더 현실적인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곡학아세의 전형인 거예요. 진짜 논술 공부하는 고등학생이 써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논리를 구성할 것 같아요. 이따위 글이 데스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중앙일보의 진짜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데스크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이런 댓글도 있네요. 다 된 평창에 맹뿌 언짢다. 정말 더 체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이 이명박의 정치보복 때문에 자살했다는 명제는 도그마에 불과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09년 당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정치보복에 의한 타살로까지 주장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보복에 의한 타살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 꼭 정치보복에 의한 타살로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한 뒤 바로 다만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여러 상황이 그분을 스스로 목숨을 버리도록 몰아간 측면은 분명히 있으니 타살적 요소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뭐 이런 개 일배 같은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말만 탁 발췌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얘네들 그 댓글 부대가 움직였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확인돼 있는 사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글을 쓰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랬었나? 왜냐하면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맞는 사실이거든. 그 앞뒤 맥락을 따져보지 않고 그 부분만 빼놓으면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용을 해서 글을 쭉 써버리고 자기들끼리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분야의 선구자는 사실 조선일보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그 단어 하나 뽑아서 쓰거나 문장 하나 뽑아서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거 선수였는데 언제 중앙일보에서 이 선두 자리를 탈환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1988년 올림픽은 노태우 때 했죠. 네. 그때 전두환이 동시 입장했나요? 못했죠. 세월 거리야. 어쨌든 그때 올림픽을 유치한 건 이 원리로만 따지면은 정주영 회장하고 전두환 유치를 했다고 보면 되고, 지금도 똑같아요. 논리가. 이명박하고 이건희가 유치를 했는데 평창의 열매는 문재인 대통령이 따먹는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 논리에 의하면 좋습니다. 내가 100번 양보할게요. 양보하지 마세요. 아니, 양보할게. 이명박하고 같이 동시 입장 양보할게. 그러면 그 자리에 이건희도 같이 동시 입장해. 그러면 내가 양보할 거야. 좋은 생각입니다. 왜 이건희는 쏙 빼놓고 뿌띠건이 어서 일어나야지. 돈 쓴 이건희를 왜 쏙 빼라? 억울하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명쾌한 논리셨어요. 방송 나가는 오늘 10시에 남북 회담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회담을 하잖아요. 판문점에서 주고받는 멘트 있잖아요. 이거를 청와대에서 바로 들을 수 있게 돼 있더만요,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대리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들을 실시간으로 청와대가 들을 수 있다. 이 시스템 북한도 마찬가지래요. 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정말 긴장된 회담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 위원장도 듣고 문재인 대통령도 듣는 회담을 하는 사람들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울까. 그 긴장감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대리인들이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적십자연맹 총재가 나와서 한다든지 북한하고 북한 적십자하고 같이 예전에는 회담을 할 때 그렇게 나와서 하면 그냥 저기 이어폰에서 들리는 지시 내용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시를 내리면 김일성이 지시를 내리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고 박정희가 지시를 내리는 대로 그대로 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스피커였죠, 스피커. 편했네. 네, 편했죠.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일부 뺀지. 통일부는 패스하고 통일부 제끼고 패스하고 청와대에서 다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한 거예요. 청와대가 만기 칠남은 거기서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래서 통일부로 이 시스템을 넘겨주고 올림픽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서 올림픽 그 체육기구들하고 통일부하고 같이 잘 조율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는 정부 고위 당직자들이 나와서 또 다른 문제를 논의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뭐 대통령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듣고 있고, 그리고 정말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나오면 어떠한 그 NSC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조언을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막무가내로 청와대의 입김대로 이렇게 해라고 해서 하는 시스템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자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핵을 만들어서 세계 만방에 우리는 핵 보유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핵을 새롭게 가진 어떤 수괴가 거기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방해할 명분은 사실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라를 향해서 핵을 쏠 일은 없다. 순전히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갖고 있는 거다. 올림픽에서 참가를 보이콧해서 망가뜨린 전례가 몇 번 있었는데요. 가장 심각했던 거는 80년도, 84년도. 그렇죠. 예, 미국하고 러시아에서 열렸던 올림픽을 서로 벤치를 놨어요. 모스크바, 다음에 LA 올림픽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1988년에 한국 올림픽이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진영이 다 모이는 굉장히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88년도에 어찌됐든 그것이 우리 국민과 우리 그 사람들이 민중들이 원하던 올림픽은 아니었다 손 치더라도 국제 외교 역학관계에서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도 사실은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것을 봤을 때 이번 평창올림픽도 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는 한반도가 평화지대로 가는 단초가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파괴되는 환경 이런 건 차치하고 다른 그렇죠. 문제인 그건 거예요. 빼놓고요. 예. 오늘 남북회담의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데 그 결과는 뭐 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는 외교 다변화도 필요한 거죠. 과거에는 우리 한반도로 둘러싼 4대국 중심의 외교를 해왔다면 이제는 남쪽으로는 아시아를 비롯한 남방 국가들, 또 북쪽으로는 러시아를 비롯한 또 북방 국가들, 그리고 EU, 유럽까지 우리 외교를 아주 다변화하면서 우리 외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 이런 이제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등의 정세 관리 그리고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외교적 노력이 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내일부터 남북 대화가 시작됩니다만 이 남북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우방국들과의 어떤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삼엄한 경비 속에 들어왔다고. UAE의 자료 화면으로만 볼 때는 그 잼뚜껑이라고 하죠. 여자들은 부르는 말이 있잖아. 히잡이라든가 뭐 부르카나 뭐 이런. 예. 그런 거를 항상 양복 위에다가 또 입고 있잖아요. 잼뚜껑처럼. 근데 오늘 입국할 때 보니까 너무 정장 차림이어서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칼둔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이 왕조 국가에서 왕손이 아닌 그 혈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굉장히 입지전적인 사람이죠. 물론 자기 노력보다는 아버지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긴 하지만 행정처장이라는 지위는 이 사람 자기 이름하고 딱 맞는 자리를 골랐어요. 칼 든 사람이거든요. 칼 들고 휘두르는 사람이 칼둔이에요. 오, 저 유머 좋아. 제 개그. 그 칼둔 청장이 입국한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 살짝 본인들의 주장을 거두어 드린, 그러니까 국정조사 막 요구하고 있다가 김성태가 한 말이 이런 거예요. 한국당은 칼둔 청장 방안을 열렬히 진심으로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와 UAE 마찰이 수습돼 한순간 외교 참사가 국교 단절로 이어지지 않은 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끝까지 외교 참사의 진상을 밝혀서 다시는 정치 보복에 눈이 어두워 국익을 훼손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범하지 않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야. 비문 아니야? 비문? 사실 이 칼둔 청장이 오면 자유한국당하고 이명박이 제일 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만약에 정말로 청와대를 예방한 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 다 털어놓잖아요. 다 죽어요. 뭐 그렇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대충 얼개는 거의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김종대 의원이 뭐 요즘에 막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명박과 박근혜에 있어서 아랍에미레이트와 비밀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그걸 국익을 훼손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김종대 의원 말에 의하면 간단히 말해서 자원외교라든지 이런 거 맥락이 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군을 이용해 먹은 거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국정조사 이야기는 쏙 빠진 상태로 왜 그런 거 있잖아. 누구누구가 죽으려면 찍소리 낸다 이런 것처럼 찍소리 한번 내보는 정도의 수준인 거지. 국가 간의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를 확 오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 쪽과의 그 서로 간의 그렇죠. 합의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를 이야기를 못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벙어리 냉가슴 알 듯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달리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한국과의 관계, 외교 관계가 틀어졌다. 그래서 그걸 수습하러 갔다.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었는데 칼둔 행정청장 이 사람이 아랍에미레이트 왕실의 가장 신복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우리 사이에 이상 없어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말이 좀 애매모호해지는 거고 칼둔과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과도 한번 만나게 해주는 건 어떨까 싶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중동 전문가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네. 칼둔을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아니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중동 전문가여서 이렇게 자기 경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경험? 중동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잘한다고.
근데 이 칼둔 행정청장이 자유한국당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게 되면 미스터 리 하는 순간에 심장마비 쫙 일어나요. 그래서 안 돼요. 처벌을 해야지 죽으면 안 되거든. 여담인데 칼둔이 자유한국당 사람들하고 건너서 인연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뭐 청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바달라 그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수르로 유명한 그 사람이 잉글랜드 프리미엄 맨체스터를 샀잖아요. 그래서 이 칼둔을 회장으로 지금 앉혀놓은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그 만수르는 구단주고 네. 그러면은 이 칼둔이라는 사람이 직책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런데 76년생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무바달라 그룹이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넥센타이어하고 계약을 하나 맺은 게 있어요. 그때 보면은 그 넥센타이어의 사장이 굉장히 젊어서 71년생이라서 이 사람 되게 젊은 나이에 회장이 됐네 하고 찾아보니까 넥센타이어 회장이 71년생이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이 아버지가 강병중 회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오너예요. 그룹의 오너. 네. 처음에 이제 한국전쟁 전후에부터 만들어가지고 이제 온 기업인데 이 사람이 현재 그 최근에 홍준표가 SBS와 KNN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KNN도 뺏겼다. 경남방송. 그 회장이 이 강병중 회장입니다. 오, KNN 회장이에요? 네, KNN 회장이. 그 KNN은 지역 민방 중에 하나인데요. 그쪽에서는 나름 영향력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되게 큰 채널이에요. 지방마다 다 민방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냥 재미로만 보면은 정말 약간 좀 지금 자유한국당 특히 김성태 보면은 약간 더맨더머 느낌이 들어요. 홍준표도 그렇고 워낙에 적폐들이어서 우리가 좀 막 질색하듯이 싫어하는데 정치 현상으로만 보면 홍준표하고 김성태는 정말 짝꿍이 잘 맞는다 그럴까요? 약간 모자란 짓을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홍준표도 그렇고 김성태도 그렇고 둘 다 공통점이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정확한 포인트를 못 찍고 주변만 때리는 그러니까 둘 다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비전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서 막 내뱉는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없어. 네. 이따가 뭐 다른 데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홍준표 같은 작자도 보면은 셀프로 막 당협위원장을 대구에 자기 스스로 막 꽂으려고 하고 어쨌든 그런 짓들을 하는 거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정치는 상식에 기반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저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같이 잘못됐다고 느낄 정도의 공감력이 있어야만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설레발치다가 지금 이야기가 어디까지 흘러갔냐. 결국엔 자기들 발등을 확 찍게 된 상태가 됐잖아요. 이명박의 적폐성에 한 짐을 하나 더 얹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멍청한 짓들을 계속 하면서 자기를 마이너스 깎아먹고 있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이고 박근혜는 지금 사실상 무기징역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게 지금 있는 거고 이명박도 만약에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누구 말처럼 그게 보수의 괴멸까지 가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서는 이명박도 사법처리 당하고 이명박은 어차피 사법처리를 안 당할 수도 국민적 인기는 거의 없었어요. 임기 끝나자마자 끝날 때부터.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부정선거 하게 된 건데 정권 교체 안 당하려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이 세력들은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어떤 특정 지역에서 국회의원 몇 석 나오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을 쓰는 건데 그럴 때 진심으로 왜 박근혜 탄핵 때 바른정당에 갔던 국회의원들 보면은 국민들한테 절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숫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당하는 과정. 그리고 그러면 정치라도 좀 잘하든가. 김성태부터가 지금 하는 짓이 좌충우돌 약간 모자라 보이는 더맨더머 그 스타일로 계속해서 웃음거리만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칼둔 청장이 무엇을 어떻게 남겨두고 갈지도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안철수와 유승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손학규 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하게 되면 사실상 대표는 손학규 씨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거든요. 손학규 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 등산하는 날 공교롭게도 같이 정상에서 만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간 보러 간 거 아니었을까요? 진짜 평생을 간 보다가 진짜 간제비를 만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간을 보는 이 치밀함.
그래서 그 중앙일보인가요? 거기 인터뷰한 걸 보면은 사실상 안철수의 손을 들어줘요. 이것은 뭐 마이너스의 정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걸 기대했던 합당 반대파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손학규 자체가 사실 반문재인 연대의 수계 정도 돼요. 김종인이나 손학규 정도. 근데 지금 손학규 자체가 사실상 안철수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란 말이죠. 합당한 새로운 신당의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 이런 느낌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아, 손학규가요? 손학규 씨가 민주당 탈당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죠. 개헌에 매진하겠다 막 기자회견했는데 이 사람 기자회견 할 때마다 사건이 터지면서 묻혔던 바로 그 전력이 있었고요. 욕심 좀 버리시고요. 웬만하면 정치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그 만덕산에서 그 깨달음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 손학규 씨가 참 불쌍하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뭔 일이 터져서 묻혀. 그래서 만약에 이 손학규 씨가 당대표가 되잖아요. 당대표가 된 날 뉴스가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 뉴스가 터지든지. 그래서 저는 손학규 대표가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손학규 대표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에 귀국하던 날 제천 화재 사고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큰 사고예요. 그런 식으로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손학규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음지의 제왕 이런 거야? 예.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간도 그만 보고. 이 손학규 씨가 이야기한 맥락을 보면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욕심은 보입니다. 양쪽을 다 비토하고 있어요. 안철수도 너무 독불장군으로 기업 경영하듯이 나갔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양쪽을 비토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철저하게 호남을 비토하는 거죠. 심하게.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와중에 숟가락을 촛불에까지 얹어요. 아니 이 사람이 중도 통합과 다당제 등은 시대적 요구이자 촛불 정신의 계승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무 연관성이 없어. 네, 아무 연관성도 없고 혹시 연관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선쳐요. 이 촛불 혁명을 일으킨 이 시민들이 다당제를 요구했다고 쳐. 그런데 다당제를 요구했다고 치는데 그러면 다당제를 요구했는데 그 다당제에 자유당, 바른정당, 국민, 손학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포함시킨 다당제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다당제는 제도에 기반한 다당제지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끼리 이합집산하고 분열하면서 만들어지는 다당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래요.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타 등등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당으로 인한 다당제를 얘기한 거지 어떻게 감히 자유당, 바른정당 이런 애들하고 왜 다당제를 얘기를 합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 없어져야 될 집단들이지 촛불은 이 사람들 이 정당들이 적폐 세력이고 없어져야 될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이 사람들을 포함한 다당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개헌 전도사처럼 민주당 탈당한 목적이 어떤 개헌에 매진하겠다고 나갔던 분인데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 지방선거 때 하자고 하는데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 홍준표 논리인데? 그러니까 본질은 권력 분산을 만들어내느냐다. 현행 체제를 유지한 채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건 제왕적 대통령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계약이다. 이게 의원 내각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의원 내각제를 이 사람이 주장한다고 한들 자기가 가져가는 정치적 이익이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돈이죠. 아니, 손학규의 나이를 보나 앞으로 이제 정치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았을 때 의원 내각제라는 정치 제도 자체가 이 자기한테 뭐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이빨은 사명감으로 그냥 포장하기 위해서 남겨둔 수사인 건지 그게 진심이 의심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 통합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 통합이란 말 쓰기 참 그 겸연쩍기는 한데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쓰니까 통합이라고 쓸게요.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뉘앙스가 다 달라요. 중도 통합 그리고 유승민은 보수 통합. 이게 양쪽에 아주 미묘하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손학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호남 세력들에게 박지원을 대표로 하는 개혁신당 세력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심한 말을 하는데 호남의 자민련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유승민은 또 거기에서 살짝 발을 빼서 당대당 통합은 결정된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거든요. 뭔가 벌리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세력에서 밀리니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일 텐데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이에요. 이 사람이 칼자루를 일단 쥐고 있는 건데 반대파잖아요.
그리고 유승민한테 나온 이야기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최종 결심한 게 아니다. 이제 와서 발을 좀 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국민의당에서 세 사람이 곧 탈당을 한다 그러죠. 네. 김세연 그리고 이학재, 남경필. 그러니까 누구 말처럼 딱 그거야. 통합을 하면 당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확실히 줄어드는 상태에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쪽 빼내고 저쪽 받아들이는데 나갈 사람이 더 많고 들어올 사람이 더 적은 상태. 1 더하기 1 해가지고 0.5가 되는. 그 희한한.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전당대회라는 공식적인 어떤 의결 자체를 못한 상태에서 유승민이 이렇게 발을 빼고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통합할 거면 나는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거야. 이 느낌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통합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당만 쪼개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야, 안철수 입장에서는 혼인빙자 가늠 아닌가요? 아니 저기 왜요? 그 다당제 그 화신이 되는 거죠. 진짜 진정한 다당제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혼빙이 되는 게 그럴 수도 있다 싶은 게 저는 이 세 명이 탈당을 결심을 한 모양새들을 보면서 이게 도미노 효과로 진정한 통합,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안철수는 세되는 거죠. 국회의원 몇 명 있지도 않은데. 네. 근데 정말 남경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원희룡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는 처음부터 믿지를 않았지. 남경필이나 원희룡이 좀 스마트하고 그전에 적폐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양 언론에 포장이 됐지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바른정당 후보로는 경기도지사 될 가능성이 사실상 0%거든. 더군다나 그쪽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낸답니까 후보를? 그러면 남경필은 사실상 3위 4위 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 후보 나가고 자유한국당 후보 나가고 남경필 나가고 정의당 후보 나가고 요 형태로 간다 그러면 4위 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해. 한 번 쉬었다 가는 건 없어. 이쪽 분들은 한 번 쉬면서 뭔가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본인이 안 나간다는 최재성 위원장. 컷오프 당하지만 난 탈당 같은 거 안 해 해서 지금도 정치 열심히 하고 있는 홀수 전문가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강기정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당후사라는 게 없죠. 어쨌든 그래서 유승민의 이런 오딩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입장이 달리 나왔단 말이죠. 남북 회담에 대해서 입장이 달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달리 나온 측면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내가 안철수랑 통합해서 남는 게 뭐지? 한참 계산을 하고 있다가 밖에 둘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같은 목도리도 차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안철수가 실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별로야. 매력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 이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남북 회담 문제로 뭔가 좀 사이가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명분을 막 찾다가 이거다 이거 찾은 거야. 통합하지 말고 난 차라리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속내를 비치는 게 아닐까. 썸만 타다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안철수가 실망입니다. 딱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정말 그 배신의 쓴맛을 간만 보다가 만약에 느끼는 배신의 쓴맛. 통합이 안 되면 그러면 안철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당 그대로 유지. 집에 가야죠. 세되는 거죠. 네. 새가. 아니 안철수는 어차피 당 대표를 내려놓는다고 했어요. 네. 통합이 되든 아니 합당이라고 합시다. 네, 통합은 합당이죠. 합당이 되든 안 되든 당 대표를 내려놓겠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성사가 안 된 채로 내려놓게 되면 정치적으로 세되는 거죠. 사망이죠. 거의 사망에 가깝. 가평잣. 그러니까 이게 고소한 잣. 정치에 있어서의 명분과 흐름이라는 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안철수 간에는 자기 나름대로 제3당의 길을 가는데 서로 합당을 해가지고 보수의 대안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밀어붙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좌초가 되는 상태가 되면 자기가 명분을 갖고 있던 그게 아젠다가 완전히 깨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근데 그거를 실현시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추진력 없고 이용만 당했다.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 정계 은퇴가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당대표를 내려놓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약속을 만약에 지키게 된다면 누가 이제 안철수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겠어요? 그렇죠. 진짜 어디 쓸모가 없죠. 가평에 작가는데 뭐 봉사활동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회의원 재산순위 보면은 1위 김병관 의원 대략 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2016년도 재산 공개한 거 보면요 1,678억이고요. 2위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당하려고 하는 김세연인데요. 김세연은 그 당시 신고할 때 1,400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3위가 중요합니다. 3위가 그 당시 안철수였어요. 1,195억인데
야, 두 사람이 당을 만약에 김세현이 남아있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모이는 뭐 그런 정당이 될 수도 있었겠다. 네, 안철수 입장에서는 김세현 같은 부자가 좀 가짜나 보일 수도 있죠. 안철수는 그래도 명목상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수성가한 케이스인데 김세현 의원은 완전히 그 아버지 잘 만나서 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김진재 의원이라고 부산 지역에서는 정말 김진재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의원이었거든요.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정치적인 세력도 확실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남경필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아버지 정치를 그대로 물려받은. 똑같이. 예. 남경필하고 나이도 비슷하지 않나요? 남경필도 훨씬 어리죠. 72년생. 예. 그런 부러운 금수저는 정말. 저는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물려주셨다면 나는 정말 좋은 일에 섰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좀 불쌍할 수도 있어요. 그 김세현 의원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치를 해가지고 사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게 그렇겠다. 뭐 사실 뭐 행복할까요, 그게? 사업도 잘 하는 예. 방법을 모르겠고 예. 돈 쓰는 것도 돈 쓰는 건 좀 알겠다. 돈 쓰는 맛이 알겠죠. 예. 정치는 취미겠네요. 하긴 뭐 그런 사람들이야 당선되나 안 되나 한 숟가락 더 얹은 거잖아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예.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3선씩이나 했어요. 지금 72년생이면은 올해 정도까지가 10년 내리한 거예요. 국회 생활을. 임기가 이제 이번 20대도 반 정도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72년생이니까 올해 나이로 한 40, 우리나라 나이로 한 47 정도 되죠. 예. 37살 때부터 아버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거예요. 예. 영화를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영화 1000만 넘기겠다. 넘기겠다. 오늘 영화 보니까 이 영화는 뭐 1000만 확실하게 넘기겠다라는 확실한 예감이 들죠. 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 영화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화 보면서 가장 마음에 울림이 컸던 대사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였습니다. 실제로 6월 항쟁 또 그 앞에 아주 어목했던 그 민주화 그 투쟁의 시기에 그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이 독재 권력 이게 힘들었지만 못지않게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친지들이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지난 겨울 촛불 집회 참석할 때도 부모님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 말을 아마 저는 들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권 바뀌었다고 세상이 뭐 달라진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오늘 이 영화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지 않죠. 우리가 뭐 항쟁을 한번 했었다고 세상이 확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속에 87 6월 항쟁으로 우리가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통해서 봤던 그 택시 운전사의 세상, 그 세계를 6월 항쟁으로 끝을 낸 겁니다. 그리고 6월 항쟁 이후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안으로 남게 된 6월 항쟁을 완성시켜주고 있는 것이 지난 겨울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촛불 혁명이죠. 이렇게 역사는 금방금방은 아니지만 그러나 긴 세월을 두면서 이렇게 뚜벅뚜벅 발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연희도 참가할 때, 그때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급 회담에서 다른 의제, 평화통일, 그리고 우리가 산적한 현안, 특히 지난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군사회담 더하기
이산가족 상봉 이 부분은 고위급 회담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유승민 대표도 이번 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심지어 북핵 문제까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뭔가 뭐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현실적인 게 아니잖아요. 일단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네 덕분이다. 이제 북한 덕분에 이제 크게 뭐 성공적으로 치렀다라고 서로 덕담을 건네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이 큰 일이 앞두고 있는데 모든 걸 그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올린다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죠. 예. 북측 대표단이 오전 9시 30분께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서 도보로 회담 장소인 판문적 남측 지역 평화의 집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북한도 참가하는 올림픽도 치러지고 그러면서 어떤 서로 간의 경계심이 좀 누그러지고 그러면서 군사회담이네 남북 적시다회담이네 이런 의제들을 또 올리고 그러면서 정상회담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불쾌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좀 대리하는 것 같은 느낌? 요 느낌을 제가 봤을 땐 즐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북한이 지금 핵을 만들어 놓은 거를 포기한다거나 그런 건 사실상 이 시점에서 명분이 없잖아요. 네.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신년사에서. 우리 핵이 발사되는 일은 사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인명의 살상용으로 쓸 일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어떤 못을 박아놓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방어용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건 좀 그렇고 이번 회담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요. 굉장히 기대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쪽 부류를 제외하고는 온 국민들이 다 관계가 좋아지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분 좋은 상상을 몇 가지 해봤어요. 이러다가 정말 자전거 타고 저 러시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상상 있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과한 기대는 하지 마라. 맞아요. 네. 이 말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푸른 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하지 마라. 실망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은 눈앞에 바로 닥친 평창올림픽 그리고 네. 더불어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하나씩 한 발씩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 그 다음에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서 군사회담이 정례화적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원수회담이 아마도 준비가 돼 갈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어야 돼요. 첫 번째, 지금 항상 자유한국당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핵무기 문제, 이것은 핵무기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미국과 북한과 우리와 중국과 다 같이 앉아서 풀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핵무기 문제는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와 그리고 종전 시스템으로 가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번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회담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현장 음성을 포함한 회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청와대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전달합니다. 우리 측에서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북측에서는 영상은 확인할 수 없고 음성만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JSA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회담을 할 때는 우리는 음성만, 북한은 영상까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담장 인근에 마련된 남북 상황실에는 각각 도청 방지 기능이 있는 직통 전화와 팩스도 설치됩니다. 실시간으로 서울과 평양 수뇌부의 뜻을 전달받아 회담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회담 상황을 남과 북의 주휘부 또 상황실에서 파악을 해야 회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긴밀한 소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지요. 과거에도 민감한 의제를 다룰 때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각각 서울, 평양과 조율을 거치느라 회담 시간보다 정회 시간이 더 길었던 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의 남북 대표단 라인업이
여느 때보다 중량감이 있는 만큼 나름의 재량이 보장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추징 보전이 청구된 재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예금 계좌,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1억 원짜리 수표 30장 30억 원과 현금 10억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로 건너간 40억 원은 예전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 원에 팔고 현재 내곡동 자택을 28억 원에 사면서 생긴 차액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가 요구해 윤전추 전 행정관이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뒤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런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불응하면서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변호 업무 대비 차원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가 가진 40억 원, 여기에 예금 계좌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재산이 모두 동결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인 36억 5천만 원을 모두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의 경우 징역형과 별도로 뇌물 액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따로 부과할 수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적까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화재 당시 소방차는 불이 난 건물을 눈앞에 보고도 한참 동안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건물 주변에 20여 대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가 많기도 했지만 자칫 차를 옮기다가 손상될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한 이유입니다. 한 분은 저 맨 꼭대기에서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하는데 그 뒤로 이제 소방차들이 차들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앞으로는 이렇게 이것을 미리 예단해서 계속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회담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일 먼저 북핵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다른 걸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에 또 저기도 묻어가더라고요. 요즘 유승민도. 바른정당도 묻어서 이제 한통속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 남북 정상회담을 망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 아픈 거야.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네, 개성공단 폐쇄했을 때 그렇게 경색된 관계를 이만큼 풀어놓은 게 정말 잘한 건데 일부러 언론들이 막 설레발 쳐서 기대치를 막 올려놓은 다음에 뭐 실망이네 뭐네 이런 말 할까 봐 걱정인 거거든요. 북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회담해서 종전선언 같은 거 하고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올 수 없다는 조약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들 목적을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지만 보통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치는 용도로 핵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미국이 북한 너희들 안 칠게 라고 약속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사실은. 알겠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여담으로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명박하고 평창 개막식에 동시 입장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좀 미친 새끼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전영기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써서.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의 내용은 뭐냐. 이 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때니까 그만큼 공이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난 반댈세.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올림픽의 올림픽 그 자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 정말 국가적 범죄자를 거기에 내세운다는 상상 자체가 부끄러운 건데. 아니 그럼 전두환이 88 올림픽 유치했는데 전두환 거기 못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자기들부터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평창에 그렇게 공들인 최순실하고 박근혜도 포함시켜야죠 그러면. 그러게 말이에요. 정유라도 출전시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칼럼 쓴 거 보면 완전히 아전인수 곡학 아세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필요한 말만 문장만 따요 이렇게. 자기들 원하는. 이 사람이 칼럼에 이명박의 적폐는 증명되지 않았다. 청산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 문화와 시스템이라고. 뭔가 이명박이 쓴 거를 대신 내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적폐스러운 시스템을 만든 게 이명박인데. 그러니까 다스가 누구 거냐고 물어봤을 때 이명박이 글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전 그런 논리랑 똑같은 거죠. 아니 6.25 전후에 친일파들이 빠져나가려고 애쓰던 때의 변명이랑 너무 똑같은 프레임인 거예요. 정치 문화의 시스템의 문제라니.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 새롭게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 사실은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 조작을 했던 댓글 부대를 운영한 게 창시자가
이명박이라는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반헌법적인 위헌적인 짓을 대통령 기간에 한 거예요. 이것도 또한 탄핵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탄핵은 못하죠. 이런 사람을 이제는 수사를 곧 받아야 되는 사람을 어떻게 감히 올림픽이라는 데서 국가 원수와 같이 손잡고 들어가라고? 현장 체포씬을 노린 건 아닐까요? 근데 이 전현기 이 사람이 쓴 글 내용이 얼척없는 게 있어요. 당시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1,900만 명.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찍은 사람은 1,100만 명인데 이 중 다수는 이명박이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평창 개막식에 참석하길 바란다 이렇게 썼고요. 이명박의 적폐는 증명되지 않았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명박을 찍은 사람까지는 그렇지만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차량을 소방관들이 강제로 치울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량 이동 시 생긴 손상을 누가 보상하는지가 모호해 설사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도 소방관 개인이 보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은 오는 6월 27일부터 이 보상 의무를 각 지자체에 부과하는 새 소방기본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합법 주정차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방법 개정으로 차량 훼손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 손실보상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야, 시간이 빨라요. 1월 2일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8일. 무섭습니다. 예. 이러다 보면 또 금방 크리스마스 다가오네 할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갔는데.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세월은 나이만큼 비례해서 간다고. 10대 때는 1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간다고. 빠릅니다. 50km로 좀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4km. 아, 그렇지 저렇게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 중에서 가장 누구에게나 공평한 건 시간밖에 없다. 네. 완벽해 그건. 시간이라는 게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게 완벽해요. 자, 어쨌든 나이를 한 살 더 먹고도 벌써 일주일 이상 지났고요.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속 50km 유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그리고 시속 10km인가요? 어린이 19km로 해주세요. 네. 개망나니 어린이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절대동안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그 공평하다는 시간을 거슬러 갈 수가 있어요, 지금? 타고나는 거죠. 얼굴에 약 좀 바르고요. 농약 좀 주고, 밭가리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좀 젊어집니다. 저는 푸른나무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남북 회담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거의 150km 이상으로 가고 있어요. 예. 속도가 벌써 이제 방송 나가는 오늘 남북 회담이 실시될 텐데 급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김민석 원장님이 대단한 해안을 보여주셨어요. 장관급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 방송에서 진짜로 장관급들이 딱 격을 맞춰서 만나더라고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 조평통이 우리나라의 통일부 정도에 해당되는 부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한에서는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이렇게 마주 앉게 되는. 그래서 5명씩 이렇게 리선권 위원장 이외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기루 체육성 부장,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위원회 위원 등 모두 5명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수석대표와 천혜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겨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 5명입니다. 저 노태강 이분이 그 박근혜 씨한테 찍혔던 바로 그분이죠? 네, 참 나쁜 세러입니다. 사실 조평통이라는 조직이 예전에는 외곽 조직이었어요. 북한 정부의 공식 조직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6년 이후로 당 공식 조직으로 이게 합류가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예전에는 이게 격을 맞춰야 된다고 맨날 입씨름했어요. 대화를 할 때는 격이 안 맞는다. 우리는 장관인데 왜 쟤네는 장관이 아닌 사람이 나오냐. 뭐 이런 그 입씨름들이 있고
그 입시름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조중동에서 나왔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게 국가기관으로 공식 기관으로 격상이 된 조평통의 조평통 위원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조평통은 오로지 남한과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서 만든 조직이고요. 우리나라 통일부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는 격이 바깥으로 보이는 격도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것이라서 조중동을 포함한 이 보수 매체들이 지금 그 격을 갖고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떠들었을 텐데. 그놈의 격, 이명박이 주장했던 국격. 이제 그 국격을 이명박근혜 이 두 사람이 엄청 떨어뜨려놨는데 그 격. 근데 국격이라는 말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자, 어쨌건 여기서 이제 뭐 언론들은 추측성 보도를 내고 있긴 해요. 평창 올림픽 이외에 다른 의제를 뭐 논할 수도 있다. 뭐 또는 평창 올림픽만 갖고 논해야 한다.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젠다가 하나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북한 선수단 체류비를 우리가 주냐 마냐 이거. 북한이 지금 제재받고 있잖아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제재받는 나라의 선수단을 한국이 돈으로 대준다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초청을 했으니 체류비는 우리가 내는 게 맞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한 5% 정도는 체류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통 우리나라 국민적 감정이 그런 거죠. 손님을 초대했으면 손님이 최대한 편하게 이따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기본 아닌가요? 문제는 그 북한이 제재받고 있다는 그 부분 지금 때문에. 그 북한이 유엔 차원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북한 선수단이 오면 이번에는 강릉과 평창에서 열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오지는 않고 아마도 배를 타고 강릉항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배 입항부터가 사실은 이제 제재에 걸리는 거예요. 엄격하게 보면. 그런데 이미 그 제재를 앞장서서 이끌어냈던 수괴 트럼프가 이미 북한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뜻을 보였기 때문에 100% 지지한다고 예, 제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지금 그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이 체제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작년 10월 28일 날 IOC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참가를 원한다면 장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올림픽 솔리더리티로 지불할 것이다. 라고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것은 아마도 IOC 차원에서 자금 지원이 들어가서 체제비가 지원될 것 같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과연 그러면 9일날 열리는 남북회담에서 다른 의제가 나올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번 요 회담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회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회담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급 회담이 또 동시에 열리거든요.